다음에 국정감사에 가장 튀는 인물은 지금 당연히 어제 오늘 해가지고 양일간 그 경기도 국감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거 끝나고 패복 쓴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김치가 돼 있더라. 공무원들이. 그러면서 일단 그 논란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은 어차피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다 하는데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지방까지 와서 국정감사 하는 건 사실상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방의회에 감사합니다. 도정감사를. 그런데 그러려면 도의원들이 적어도 공무원 국장급의 대우를 받아야 그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국장급이면 대체로 연봉이 7, 8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의원들은 정말 낮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 겸업도 하시고 시도 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갖춰지면 이재명 지사 말이 100% 맞는 말이 되죠. 도정감사하면 되지. 왜 그 도를 이렇게까지 감사하냐. 그냥 그 도지사만 그 행안위 국정감사에 배석하는 정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000건이 넘는 감사 자료 요청이 왔다는 거잖아요. 진짜 써먹지도 않을 거, 뭐 이런 거. 그럼요. 그냥 막 해요, 막.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맨날 국회가 각 분야를 민주적 통제한다면서 본인들에 대한 통제 방법도 좀 고안해 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국민들 재밌게 했던 거는 그 이재명 지사의 화려한 말빨. 그리고 이재명 흔들기 그냥.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의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송원석이 OECD 국채 비율 평균이 109%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09든 110이든 간에. 네. OECD 평균은 110 정도 되고 한국은 이제 40% 조금 넘었고 일본은 250%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약 150% 정도는 각종 자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OECD 평균 국채 비율이 109%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79.4라고 주장했죠.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OECD 평균 부채 비율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부채 가지고 호들갑 떨릴 아니다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치 가지고 태클을 걸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79%? 80이라고 해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80%는 그 OECD 평균 부채 비율을 80%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야당 의원이. 네. 그 근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80%가 맞다고 해도 네. 한국이 지금 2분의 1인 적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합은 110%고 뭐 80%는 평균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네. 기재부가 되게 답변이 곤란했나 봐요. 110%로 보통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요 국채 비율이 너무 낮아도 문제예요. 정상적인 국가 아니라고. 국가가 다원화돼 있고 경제 규모가 엄청 큰데 필요한 때 돈을 갖다 쓰지 않으면요 오히려 계속해서 국가의 경제는 망가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상하게 비자본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걸 놓고 어떤 경제학자가 부채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 기업이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몰랐으니까 왜 부채 비율이 적으면 건전한 거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게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채나 이 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필요한 때 돈을 쓰지 않으면 내가 그 예를 항상 들잖아요. 대학교 들어간 아들이 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돈은 잘 벌어. 그래서 다음 달에 월급이 나와요. 그 억대 막 이렇게 또 연봉자인데 그러면 당장 빚내 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쓰면. 근데 집안에 돈이 빚이 없다고 아들을 대학교를 안 보내면요 그 집안 망합니다. 이 논리로 봐야 되는 거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엄청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 필요한 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코로나 같은 거 대응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요건 근데 지금 송원석이 기재부 차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송원석도 그렇고 이따가 나오는 뭐 김용판이나 뭐 그
박수영이라고 경기도 부지사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그냥 발리더라고요. 논리나 말빨이나 팩트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거 있었죠. 지금 그 국민의 짐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왜 공당을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서 또 김용판 같은 경우는 그 가족사를 갖고 와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하는 거 100번 양보해서 있잖아요. 양보해서 장관에 관련된 문제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쳐요. 뭐 도지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경기도 도정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뭐 재판에 이미 다 무죄가 난 사안을 갖고 또 꺼내는 건 정말 대권 주자 흔들기죠 그냥. 그리고 그건 인격적으로 너무 졸렬합니다. 예. 근데 그 영상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한마디도 안 지는데 가끔씩 추미애 수사 지휘권 발동이나 이재명의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격하게 부딪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가끔은 진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도 360일 계속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뭔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딱 뚫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런저런 서울시장 후보나 뭐 대권 후보나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2022년 3월 9일 시대 정신이 뭔가 우선 이제 후보가 결정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 뭔가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조직 선거로 이런 결정되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대 정신이 뭔가,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 뭔가 확실하게 추진하고, 예. 개혁을 완성하고, 본인도 피 흘리고 상처받지만 개혁의 고지를 완성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게 시대 정신이 되면 그냥 이재명 시대를 맞는 거고, 예. 당시의 시대 정신이 좀 다른 거라면 이제 그건 안 되고 그런 거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시대 정신,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가 흘러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던 김용판이나 용산 참사의 김석기나 네, 아주 이상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다 있는 네, 당이에요. 네. 근데 남의 가정사 이야기를 무슨 재판도 아니고 청문회도 아니고 그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뻔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가 이 지지율 쌍끌이로 가니까 어떻게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자빠졌어요. 불과 며칠 전에 무죄가 확정된 사람한테. 그게 제가 사석에서 여러 얘기를 듣죠. 그런데 보수 쪽에서 무섭다, 제일 껄끄럽다 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홍보비 논란, 물론 남경필 때 올려놓은 홍보비였다고는 하지만 그 논란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게 정책이나 이런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사를 그것도 재판에서 거의 최근에 완전 무죄를 갖고 클리어된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하는 건 비열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렬해요. 네. 졸렬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국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한인 국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화끈하고 개혁적인 이재명, 정말 안정적이고 점잖고 품위 있는 이낙연, 쌍끌이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흔드냐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거야말로 중상모략 수준의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 짐의 대선 주자 1위는 갤럽 기준 1%의 원희룡이었습니다. 원희룡이. 자, 여기까지.